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전희철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낼 때 민정비서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땐 민정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전희철 의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3철 중 한 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희철 의원은 1962년에 태어나서 올해 나이는 58살입니다. 전남 목포가 고향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핵심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희철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1993년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인상은 대단히 강렬했고 거침없는 언변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노무현 대통령과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을 시절 에피소드로는 노무현 변호사는 총무를 맡고 있던 전희철에게 월급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월급 인상의 이유는 자신은 중견 변호사이니 신입이 아닌데 왜 신입 변호사에 월급을 주느냐는 취지였다고 하네요. 전희철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 사무소 룰입니다. 룰인가요? 그럼 지켜야지요. 그게 원칙에 맞지요. 내가 잘못된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사건 많이 맡을 테니 그때는 잘 챙겨주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인 듯합니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은 가끔씩 전희철 수석이 독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 때 월급 좀 올려달라니 안 올려 주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희철 의원은 대통령 되실 줄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랬겠습니까? 라며 유머로 넘겼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네가 그때 원칙을 지켜서 자네를 민정수석에 앉힌 거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12일 기적과 같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희철 의원에게 청와대 근무를 제안했었습니다. 그 후 2004년이 되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더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것은 바로 탄핵이었습니다. 전희철 의원은 설마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까 생각했다고 하는데 야당의 탄핵 언급을 듣고 조만간 큰일이 발생할 것을 직감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전희철 의원이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에게 불의와의 타협은 영혼과 신념의 사망을 고하는 것이었는데 전희철 의원의 예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했고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변호사를 필두로 한 대규모의 탄핵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2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전희철은 대통령 탄핵건과 관련한 대선 당시의 자료를 취합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그 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는 그날까지 전희철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변호사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재벌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희철에게 민정비서관을 제안하며 아무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요. 전희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전희철은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것이지요. 자네 봉하에 좀 내려오시게. 매년 1월 1일 노무현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기고 참모들과 약속했지만 미국에 있던 전희철 의원은 이번 1월 1일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나중에 찾아뵐까 생각 중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호출에 즉시 귀국행 비행기를 탔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봉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수심 가득한 얼굴로 전희철을 바라보던 노무현 대통령은 전희철 의원에게 언론에서 별별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내가 혼자 감당하기는 힘드니 자네가 나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네. 나 좀 도와주시게.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고 전 의원은
라고 말을 한 후 다음 날부터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대해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대통령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받으며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대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의 이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무뚝뚝한 경상도 양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런 말씀을 다 하실까. 4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헬기까지 띄우며 검찰행을 중계방송하는 가운데 전해철은 검찰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대통령께 말했다고 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님의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죄가 없음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대처해 주시게.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선 대통령을 바라보며 전해철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노 대통령은 조목조목 검찰의 신문을 반박했고 전해철과 문재인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검찰의 공사를 방어했어요. 그렇게 12시간이 흐르고 노 대통령 망신 주기 검찰 출두는 끝이 난 것입니다. 자네가 고생이 많네. 처연해 보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전해철은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잘못 없으신 건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필규정입니다. 대통령님의 죄 없음은 제가 꼭 밝혀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사절을 나서는 전해철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문 밖까지 나와 인사를 건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 문 밖에서 전해철을 바라보던 대통령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던 전해철 의원 지금도 내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책감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지만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전해철 의원을 이야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전해철 의원의 정치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14일 사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대통령의 측근인 전해철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또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할 만한 인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전해철 의원을 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민변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를 거쳤으며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후임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을 했고 지금 재선 의원으로 법사위원도 지냈다며 민변 출신 변호사로 개혁적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구가 안산인데 대통령이 원한다면 장관직을 수용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또 이 같은 전망이 개인 의견만은 아니라는 점도 시사했다. 전 의원을 언급한 것은 정보인가? 아니면 분석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가 다 겸했다고 답한 것이다.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지도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공직자나 정치인은 억울해도 국민이 반대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던 이야기를 조 장관에게 조언한 적이 있다며 지지도 면에서 민심의 변화가 있으면 일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아는데 그런 점이 간접적으로 전달돼 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조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합작해 많이 이뤘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데에는 본인이 장애물이 되고 이렇게 민심이 이반된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샵. 전해철 의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일화.
문재인의 출마. 2011년부터 문재인 실장을 많은 분들이 찾아갔다. 대통령 출마를 정치를 하셔야 한다고 설득했다. 당시 민주당에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었다.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당은 그냥 죽은 당일 뿐이다. 대선 주자가 나와야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현실적 압박감이 우리에겐 있었다.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는 것을 넘어 확장하기 위하여 문재인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었다. 2012년 총선을 함께 치르고 대선으로 가자고 했다. 그렇게 정치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마침내 하겠다고 결정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문재인은 결코 정치를 할 뿐이 아니었다. 문재인 실장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재인밖에 없었다. 문재인이 결심을 밝히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머리에 봉하의 풍경이 떠올랐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MB정부가 다시 박근혜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우리는 믿기로 했다. 문재인 실장은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후보가 워낙 성실하다 보니 서울로는 안 오고 지역구를 계속 돌아다니는 걸로 올라오자마자 나는 곧장 대통령 경선 준비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문재인과 본격적으로 함께했다. 경선 룰대리인을 맡았다. 그러면서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문재인 후보의 적극 지지자 조직을 만들어갔다.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여 18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경선이 끝나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9명으로 선대위를 구성했다. 선대위 회의에서는 3처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가 맡은 직함이 기획본부 부본부장이라는 의미 없는 보직이었는데도 뒤로 물러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본선에서 이기면 되지 해서 일선에서 사퇴했다. 9인 체제 선대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정세균 단일 체제였다.